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익명성에 자신의 실체를 감춘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를,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 그런 남자를 경멸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5060 세대를 무능하고 꽉 막힌 꼰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대와 30대는 노력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졌거나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공의 것을 부풀리고 거대하게 만들어 우리가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을 동료나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규정해버리는 헛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조선도 마찬가지로 헛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었다. 임진년 개전 이래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임진년의 개전 1년 전부터 여수 자수영에 부임해왔던 그는 전쟁의 기운을 감지하였고 거북선을 비롯해 주력 전선이었던 판옥선 25척을 건조했다. 임진년 당시의 전력은 넘치지는 않았으나 여러 섬과 포구에 분산되어 흩어져 있던 적들을 차례차례 부수기에 충분했다.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적들의 앞뒤 분간 없는 적의와 오만함은 그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이었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적의 조건도 나의 조건도 보이지 않았다. 적의 이동에 따라 그의 진영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이동한 셈이 되었고 상황은 그의 통제 안에 있지 않았다. 왜군들이 포진하고 있을 부산, 거제 쪽 해안은 시야에 닿지 않아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적들이 서로 부르고 응답하는 봉화만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불꽃에서 연기로, 검은 연기에서 흰 연기로 바뀌는 봉화의 내용은 해독할 수 없었다. 섬진강 물가에 어느 농가에 머물던 날 강 저편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오던 나룻배에는 뱃사공과 여인 한 명이 타고 있었다. 머리에 이고 있던 보따리가 머리를 눌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작고 둥근 어깨와 어린아이처럼 좁은 보폭을 보고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여진이었다. 오랫동안 뒷물을 하지 않은 더러운 여자의 날 비린내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났다. 평신년 가을에 그는 그녀를 품었었다. 한평 현감이 술상과 함께 들여보낸 광기였다. 그때 전쟁은 질이 멸렬했다. 수군과 육군이 동시에 서울을 치려던 왜군의 전략이 꺾이자 왜군은 부산과 울산 등지에 자리를 깔고 장기 농성을 하였기 때문이다. 먼 길을 걸어온 듯한 행색의 여진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쓰러져 울었다. 그녀의 울음은 전신으로 우는 울음이었고 길고 깊었다. 그는 그 울음이 스스로 멎을 때까지 작고 둥근 어깨를 그저 바라봤다. 왜 왔느냐? 종막새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먹어라. 여진은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눈이 맑았다. 왜 왔느냐? 먹어라. 내가 추록했기로 내가 어찌 왔느냐? 그날 밤 그는 두 번째로 그녀를 품었다. 여진의 몸은 더러웠으나 몸속은 평화로웠다. 평화로웠으나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서로를 더욱 간절하게 받아들일수록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밝은 날 어디로 가겠느냐. 그는 그녀를 부서지도록 끌어안았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고 그녀는 몸을 작게 웅크리고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를 안는 힘으로 세상의 적을 부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었다. 농가의 궁색한 작은 방에서 여진을 안은 그때 그는 부인이 아닌 세상이 두려워 여인애를 힘껏 안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한 명의 사내였다. 아침이 밝았고 그는 먼저 떠났다. 그녀의 행선지는 묻지 않았다. 이순신이 젊어 함경도 국경마을의 산속에서 여진족을 토벌할 적에는 바람이 몰고 오는 눈에 시야가 가려진 저편은 보이지 않았으나 실체를 가진 적들은 언제나 저쪽에서 몰려오곤 했다. 자연의 변동만이 실체를 헛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세상은 길산봉이라는 실체로 둔갑한 헛것으로 넘쳐났다. 길산봉이라는 자가 지리산 피합골에서 군사를 기르며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들은 사람은 많은데 본 사람은 없었다. 임금의 지엄한 어명으로 광군은 전국을 뒤져 길산봉을 찾았으나 잡지 못했다. 잡지 못하였기에 누구든지 길산봉으로 둔갑하였다. 시간이 지나자 길산봉은 누구냐라는 질문은 누가 길산봉이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질문의 구조가 바뀌자 길산봉이라는 헛것은 온 천지를 피로 물들였다. 임금은 뒤에서 미소 지었다. 최초의 길산봉은 정열입이었다. 정열입은 이이와 성원의 문하에서 서인 쪽에 있다가 동인이 집권한 후 이이에게서 등을 돌려 동인 편에 섰다. 서인은 정열입의 성품을 가지고 계속 비판했다. 결국 정열입은 관직을 버리고 전라도로 딱 향했다. 진안 죽도에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장조직인 대동계를 만들었다. 대동계는 손죽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대동계는 황해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안압군수 이축, 재령군수 박춘간이 황해도 관찰사 한준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한준이 즉시 임금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정열입 일당이 한양으로 진격해 영모를 꾀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열입은 아들과 함께 죽도로 도망하였으나 광군에게 포위당하자 아들을 베어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자살하자 그와 관련된 이들이 모두 길산봉이 되었다. 누구는 당대의 제일 인물이었던 정열입이 당파 싸움에 희생당했다고도 하고 누구는 실제로 모반을 꾀했으나 거사 직전에 발각되었다고도 하였다. 어쨌든 서인 정철은 임금을 등에 업고 1천여 명을 형틀에 묶여 죽였다. 정열입의 일가 친척이 모두 죽었고 함께 술 마시던 자들과 그를 두둔하던 자와 그들을 욕한 자들을 욕한 자들이 베어 죽거나 으깨어져 죽었다. 시체를 묻어준 자들을 베어 죽였고 목격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80 먹은 노파를 곤장으로 쳐 죽였고 8살 난 남자아이와 5살 난 여자아이의 무릎을 으깨어 죽였다. 곤장을 치고 무릎을 으깨던 형리들은 울었고 울던 형리들을 형틀에 묶어 쳐 죽였다. 1천여 명의 길산봉을 죽이고도 길산봉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도 길산봉이 아니면서 누구나 길산봉인 형국이 되었다. 임금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길산봉은 누구일까? 길산봉은 헛것이었으나 임금은 그 헛것에 실체를 부여하여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어야 했다. 사실상 길산봉은 임금 자신이었으며 한양의 궁궐에 우글거리는 동쪽과 서쪽의 살인 무리들이었다. 춤과 의로 엮은 그들의 언어 속에서 길산봉은 죽지 않고 숨어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엄습해오는 적들처럼 길산봉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베어낼 수는 없었다. 정철은 정열인 모반으로 잡은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세자의 자리가 공석이니 후궁의 아들일지라도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임금은 후궁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정통성을 늘 시험받았다. 동인 이산에는 그런 정철을 임금에게 일러 바쳤고 임금은 좌의정 정철이 괘씸하다 하여 하루아침에 파직시켰다. 동인은 정철을 죽일지 살릴지를 놓고 북과 남으로 갈라졌다. 정철이 귀양간 뒤에 이산에는 동인 가운데에서 정철에게 쫓겨났던 사람들을 불러들여 조정에 관직에 앉히고 또 정철을 따르던 서인을 쫓아냈다. 이것이 신묘년에 있었던 일진일퇴의 전국이었다. 이로부터 동인이 국정을 전담하였다. 임금이 나눠준 한줌의 권력이라는 시계추는 그의 변덕에 따라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기울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북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전쟁 준비는 뒷전이었고 백성들의 삶은 그들과 무관하였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안개 너머에도 길산봉이 있었다. 실체로 둔갑한 헛것은 저 안개 너머에 있었으나 이순신은 적을 향해 겨눈 활을 어디로 조준해야 할지를 몰라 활시를 잡은 손이 민망하였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표적은 시체였으나 그날은 바람이 불어 화살이 거의 맞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져 그만 사정에서 내려왔다. 표적은 비어있었다. 백의종군의 남행길에 모친상을 당했다. 영구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나는 기진맥진했다. 남쪽 길이 바쁘니 다만 부르짖으며 울었다. 어서 죽기를 바랐다. 포구마다 부서지고 타버린 전선이 뻘밭에 처박혀있었고 널판지 한 장 뜯어내어 쓸만한 것이 없었다. 7천량의 전 이후 조선 땅은 바다와 내륙 양쪽에서 적을 맞아야 했고 내륙의 피난민들은 남쪽 물가로 내려왔고 거꾸로 해안의 피난민들은 내륙으로 몰려갔다. 서로 마주쳐도 어디로 가는 것인지 서로 묻지 않았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어딘가로 가고 있을 뿐이다. 이순신 또한 어딘가로 돌아다닐 뿐 도원수 권율에게 이렇다를 보고할 게 없었다. 술은 하루의 아픔과 고통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먼 것들을 가깝게 당겨주기도 한다. 구례에 도착하던 날 밤에 혼자 술을 마셨다.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백의종군 길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받았다. 고향인 아산에 있던 어머니를 순천에 모셨었다. 어머니는 그가 추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에서 아산 방향으로 가는 배편을 얻어 탔다. 본인의 운명을 하셨는지 배에 싣고 온 관에 당신 혼자 누워 숨을 거두었다. 순천에서 그가 어머니를 찾아뵈면 어머니는 아들임에도 내외하였고 어려워하였다. 차라리 어리광이라도 뿌려주셨으면.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가거라. 가서 나라의 원수를
크게 갚아라. 선정관 양호가 임금의 교서를 가지고 당도했다. 순간 그가 사약을 들고 오지 않았나 싶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 장려한 수사로 쓰여진 교서를 읽었다. 왕은 이르노라. 국가가 의지할 바는 오직 수군뿐인데 흉한 칼날이 다시 번뜩여 마침내 삼도의 군사를 한 번 싸움에 모두 잃었으니 누가 바다 가까운 여러 고을을 지켜주리요. 한 산을 이미 잃었으니 적들이 무엇을 꺼리리요. 지난번 그대의 벼슬을 빼앗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케 한 것은 역시 나의 모책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 같은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니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이제 그대를 상복을 입은 채로 다시 기용해 옛날같이 전라 자수사 겸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선정관의 입에서 나오는 임금의 말을 이야기를 멈추었다. 이것이 임금을 능멸한 죄인에게 할 소리인가. 그는 그런 임금이 가여웠고 또한 무서웠다. 가여움과 무서움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중요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이순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고 자신의 끝나지 않는 운명에 전율하였다. 그의 무는 임금이 손댈 수 없는 어딘가에서 세워지고 소멸되어야 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장수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임금을 능멸하고 조정의 명령을 기만했다는 죄는 유죄가 되어도 마땅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으므로 편안함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몸속 깊이 올라오는 뜨거움은 성욕 같기도 하였고 배고픔 같기도 하였다. 텅 빈 바다의 수평선 너머로 사각, 사각, 사각. 저기 다가오는 환청이 들려왔다. 식은땀이 흘렀다. 지필묵을 꺼내놓고 탑신을 기다리던 양호가 그를 재촉했다. 상투적인 말을 끌어와 써내려갔다. 그러다가 가만히 쓰던 것을 들여다보았다. 한참 뒤에 다시 붓을 들어 마지막 한 줄을 써내려갔다. 그는 이 한 줄이 임금을 향한 그리고 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자신이 겨누는 칼이기를 바랐다. 그의 전투는 그의 것이어야 했으며 그의 마지막 또한 그가 정할 것이었다.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